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골짜기를 따라 내려왔다. 밭둑 위로는 이슬이 얇게 맺혀 있었다. 박춘식은 낡은 고무장화를 신은 채 손에 호미를 쥐고 서 있었다. 또 풀이 올라왔네. 그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주름진 손이 흙을 파헤쳤다. 짧은 숨 그리고 흙냄새. 그는 몸을 굽혔다 펴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허리를 쭉 폈다.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엔 다른 사람의 기척이 없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계절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놈의 밭은 사람을 늙게 만들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말엔 익숙함이 섞여 있었다. 밭 끝에 나무 밑에는 오래된 벤치가 있었다. 그곳엔 늘 놓여있는 검은 비닐봉투 하나. 그 안엔 편지지 몇 장과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 젊은 남자 아들 박진우. 도시로 떠난 지 10년. 그날 이후 연락은 없었다. 춘식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어디서 뭐 하는지. 짧게 한숨이 섞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흙길을 밟는 장화 밑에서 미세한 진흙이 튀었다. 허름한 집 대문 앞엔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그는 자전거 옆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입에 문 채로 하늘을 봤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약간 차가웠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놈도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눈빛엔 미묘한 기대와 후회가 섞여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낡은 라디오가 작게 흘렀다. 서울 오늘도 맑음. 그는 볼륨을 조금 높였다. 라디오 너머로 들리는 도시 소식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밥상 위엔 식은 국과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밥숟가락을 들었다. 젓가락 끝이 잠시 허공을 헤맸다. 아버지, 이거 좀 드셔요. 예전엔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춘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밖에선 개 짖는 소리가 울렸다. 그는 고요한 방 안에서 다시 라디오를 바라봤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서울이라. 라디오는 여전히 밝은 음악을 틀고 있었다. 그의 표정엔 아무 감정도 없었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이미 오래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밭둑을 비스듬히 스쳤다. 박춘식은 지게를 벽에 기대놓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한쪽 벽에 걸린 시계가 느리게 초침을 밀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 그는 손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손바닥에 굳은 살 사이로 먼지가 흘러내렸다. 집 안엔 라디오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서울은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입니다.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 소리와 섞인 라디오의 잡음이 익숙했다. 그때 낡은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탁자 위에서 작게 떨리는 소리. 춘식은 눈을 찌푸리며 전화를 집어들었다. 예, 누구십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박진우 씨 보호자분 되시죠? 그의 손이 굳었다. 숨소리가 약간 흔들렸다. 예, 그렇긴 한데요. 왜요? 여긴 병원입니다. 박진우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 등록된 번호로 연락드렸습니다. 춘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귀 안쪽이 먹먹해졌다. 목구멍이 말라붙었다. 지금 상태가 어떤데요? 의식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입니다.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의 심장은 오래된 기계처럼 덜컥거렸다. 내가 가야겠죠.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가능하시면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귀 속엔 여전히 그 말이 맴돌았다.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땀으로 젖었다. 탁자 위엔 밥그릇 하나가 식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벽에 걸린 재킷을 입으며 말했다. 진우가 사고를. 발걸음이 느리게 현관을 향했다. 낡은 구두끈을 묶는 손이 떨렸다.
밖으로 나가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산자락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그는 허공을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놈이 왜 거길? 자전거를 끌고 길가로 나왔다. 페달을 밟자 쇠사슬이 덜컥거렸다. 멀리 마을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보였다. 해가 기울고 들판 위로 새들이 날았다. 그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았다. 숨이 가빠졌다. 바람 사이로 자신에게 되묻듯 낮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겠지? 그 말은 들판 너머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 9시가 다 되어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박춘식은 낯선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 속엔 매연과 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 읽었다. 병원 응급실 입구. 병원 현관문이 열리자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냄새는 시골의 흙냄새와 전혀 달랐다. 무언가 차갑고 철제 같은 냄새였다. 보호자분이신가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춘식은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우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예, 제가 아버지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녀의 발걸음이 빠르게 복도를 지나갔다. 춘식은 한참 뒤따라 걸었다. 하얀 벽, 하얀 불빛, 그리고 금속으로 된 문. 어느 것 하나 따뜻하지 않았다. 여기입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다. 중환자실 안에는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삑삑. 침대 위 산소호흡기에 연결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춘식은 문턱에서 멈췄다. 저놈이. 목소리가 작게 갈라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침대 옆 모니터의 숫자들이 깜빡였다. 진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입술이 마르고 팔엔 주사선이 여러 개 꽂혀 있었다. 춘식은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이내 멈췄다. 그의 손끝이 허공에서 떨렸다. 진우야.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기계음이 그 말을 덮어버렸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숨소리가 느리게 흔들렸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의식이 없어요. 두부 손상이 심해서 깨어날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엔 기계음만 남았다. 춘식은 오랫동안 말을 잃었다. 눈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놈아. 이런 꼴이 뭐냐?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손으로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됐다. 살아만 있어라. 그의 눈동자에 불빛이 번졌다. 그 빛은 흔들렸고 눈가를 타고 천천히 흘렀다. 그가 울고 있는지 아니면 숨을 참고 있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의자에 다시 앉았다.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다. 진우야, 이 아비가 늦게 왔다. 좀만 버텨라. 응?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기계음만이 그 자리를 메웠다. 삑삑. 춘식은 고개를 숙이고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다. 밖에서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 불빛은 마치 새벽 전에 오는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길고 슬펐다. 창문이 덜컥거리며 열렸다. 그날도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낡은 시골집 부엌에서 젊은 진우가 작은 캐리어를 꺼내고 있었다. 박춘식은 마루에 서서 담배를 입에 문 채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연기는 천천히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도시 나가서 뭐 할 건데? 회사 다닐 거예요. 회사? 그게 다냐? 진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옷을 몇 벌 더 접어 캐리어에 넣었다. 손끝이 빨라졌다. 춘식이 담배를 꺼내며 말했다. 너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라. 도시는 사람 잡는 데야. 여긴 사람 살 데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춘식의 눈썹이 찡그려졌다. 뭐라고? 여기선 아무리 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밭일 해도 빚은 그대로고 아버진 하루 종일 욕하면서도 왜 안 떠나는데요? 그게 사는 거다.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죠. 진우가 짐을 닫으며 말했다. 난 그렇게는 살기 싫어요. 너 이놈의 자식. 춘식이 손에 쥔 담배를 던졌다. 불씨가 바닥에서 작게 튀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 키운 건 맞죠. 근데 이해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이해? 아버지가 자식 밥 굶기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일하는 게 이해야. 난 밥보다 말이 필요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멎었다. 춘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우는 캐리어를 들고 문 앞으로 걸어갔다. 진우야, 거긴 내가 갈 데 아니다. 그건 제가 정할게요.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그럴 생각 없어요. 진우가 문을 열자 바람이 세차게 불어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먼지가 흩어지고 문패가 흔들렸다. 춘식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야, 진우야. 그가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발소리만 점점 멀어졌다. 춘식은 문턱에 서 있었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이놈이 진짜. 말을 잇지 못한 채 담배를 주워들었다.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그는 마당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저앉았다. 나도 그땐 방법을 몰랐어. 그의 독백이 바람 속으로 흘렀다. 기억은 그렇게 멈췄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면 그의 눈앞엔 산소 호흡기를 단 진우가 있었다. 창백한 얼굴, 닿지 못한 말들. 춘식은 속삭였다. 그때 내가 널 붙잡았어야 했는데. 기계음이 다시 귓가를 울렸다. 삑삑. 그 소리는 과거의 회한처럼 귓속에 맴돌았다. 밤이 깊어 병원 복도엔 사람 그림자가 드물었다. 형광등 불빛이 벽을 따라 길게 번져 있었다. 박춘식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에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하얀 가운 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박진우 씨 보호자분이시죠? 춘식이 고개를 들었다. 눈앞엔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서 있었다. 정밀환이었다. 예, 제가 아버지입니다. 조금 괜찮으세요? 예, 괜찮긴 한데 뭐.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아버님, 제가 진우 씨 담당 간호사예요. 그녀의 말투엔 따뜻함이 있었다. 그놈이 언제부터 이 병원에 있었습니까? 사고 난 지는 사흘째예요. 그 전엔 혼자 살았습니까?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고시원. 그 단어가 춘식의 입안에서 굳었다. 요즘엔 그런 곳이 많아요. 방 하나에 창문도 거의 없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죠. 진우 씨는 늘 늦게까지 일하더라고요. 그래도 인사는 꼭 했어요. 인사요? 매일 저녁 퇴근할 때 수고하세요 하고 웃던 사람이라.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춘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으로 바지를 쓸어내렸다. 그의 손끝이 작게 떨렸다. 혹시 가족분은 아버님 말고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갔고 그놈은 나 하나 남았는데 내가 그놈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병원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아버님. 미란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분 아버님 얘기 자주 하셨어요. 춘식이 고개를 들었다. 나 얘기를? 네. 우리 아버진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나한테 바질 가르쳐 준 건 그분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춘식의 입술이 떨렸다. 그놈이 그런 말을. 그래서인지 병실에서도 손을 가만히 두지 못했어요. 머리맡에 있던 베개를 자꾸 다듬고 수건을 반듯하게 개더라고요. 마치 일손이 놀면 안 되는 사람처럼요. 춘식의 눈이 서서히 젖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이 그게 다 내 버릇이었지. 미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님이 참 닮으셨어요. 춘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 그놈이 밉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줄은 몰랐어요. 복도 끝에서 기계음이 작게 울렸다.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로 스며들었다. 춘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춘식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하얀 불빛이 그의 어깨를 비췄다. 그는 손바닥을 천천히 펴서 바라봤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위로 작은 점 하나가 보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문질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야, 너 참 힘들었구나. 병원 복도 끝에서 의사가 걸어왔다. 박춘식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양손은 서로를 꼭 쥔 채 무릎 위에서 멈춰 있었다. 보호자분. 의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춘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환자분이 조금 전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없었다. 그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놈 편하게 갔겠죠?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내 편이. 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의사가 자리를 떠나고 간호사가 다가왔다. 아버님 영안실로 옮겨드릴까요? 춘식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네. 내가 따라가야지.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걸음은 느리고 무거웠다. 복도 끝 흰 불빛 아래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영안실 문 앞. 직원이 장갑을 낀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안에는 낮은 조명이 켜져 있었다. 하얀 천이 덮인 몸 하나, 그 아래에서 진우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춘식은 문턱에서 멈췄다. 눈앞이 흔들렸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천 가장자리를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진우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스스로도 듣지 못할 만큼 미약했다. 천을 걷자 아들의 얼굴이 드러났다. 창백하지만 평온했다. 마치 오래된 잠에 빠진 것처럼. 춘식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이놈아. 아버지 왔는데 왜 인사도 안 하냐? 대답은 없었다. 공기엔 냉기가 가득했다. 그 냉기가 그의 손끝으로 폐부로 스며들었다. 그는 손을 들어 아들의 이마를 쓸어내렸다. 그 손끝이 닿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하얀 천 위로 흩어졌다.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우야.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무릎이 꺾였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이 아들의 시트를 움켜쥐었다. 그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그땐 내가 몰랐다. 그냥 너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말이 끝나자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다. 울음인지 숨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천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얼룩처럼 번졌다. 조용히 천천히. 문가에 서 있던 간호사 미란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가도 젖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이별의 예의였다. 춘식은 이마를 숙였다.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체온이 남았다. 그는 아주 낮게 속삭였다. 가라 진우야. 이제는 힘 안 들어도 된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기계음도 발소리도 멎었다. 오직 한 남자의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박춘식은 병원 행정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얀 종이 가방 하나가 그의 발끝에 놓여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고인의 유품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들었다. 손잡이가 손끝에 걸리자 묘한 무게가 느껴졌다. 가벼운데 무거웠다. 밖으로 나왔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았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바람이 싸늘했다. 그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지갑, 휴대폰, 볼펜,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종이를 꺼냈다.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익숙한 필체였다. 그는 천천히 펼쳤다. 바람이 종이를 스쳤다. 아버지.
나도 이제 아버지 나이쯤 되었겠네요. 어릴 때는 왜 그리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였던 사람이라 화만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나도 사람 부려보니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도시가 좋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외로움이 많네요. 밥 먹을 때마다 밭 생각이 나요. 이제 좀 보고 싶습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박춘식은 종이를 내려다봤다. 글씨가 조금 번져 있었다. 그 번짐이 눈물 자국인지 빗방울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레 접었다. 두 손으로 가슴에 눌렀다.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래, 이놈아. 이제야 왜 그랬는지 알겠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가가 붉게 젖었다. 바람이 옆에서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도시의 소음이 지나갔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가방 안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작은 흙덩이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흙이었지만 마치 편지의 마지막 문장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흙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말했다. 이건 내가 가져온 거냐? 그럼 이 흙은 다시 돌려줘야겠구나. 그는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햇살이 병원 벽을 타고 내려왔다. 그 빛 아래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며칠 후 박춘식은 다시 시골 마을로 돌아왔다. 버스가 떠나가자 길엔 아무도 없었다. 들판 너머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방 안쪽엔 진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 가져온 사진이었다. 그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으로 액자 위 먼지를 닦았다. 밖으로 나와 밭두렁을 걸었다. 밭엔 아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풀은 눕고 흙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삽을 들었다. 땅을 한번 천천히 파냈다. 짙은 흙냄새가 공기 속으로 퍼졌다. 그 냄새가 오랜만에 익숙했다. 이놈아, 내가 심어보자던 배추는 이제 내가 대신 심는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 사이로 흩어졌다. 멀리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다. 그 소리가 흙 위로 떨어져 잦아들었다. 춘식은 허리를 굽히고 삽질을 계속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에서 흙먼지가 일었다. 그 손끝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지금은 슬픔보다 따뜻했다. 밭은 말이 없다. 그래도 기다려주긴 하지. 그는 잠시 삽을 멈추고 하늘을 봤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내려왔다. 눈가의 주름마다 빛이 고였다. 그는 모자를 눌렀으며 중얼거렸다. 살다 보면 늦는 일도 있지. 그래도 돌아오면 된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를 말이었지만 그의 입술 끝엔 미묘한 미소가 걸렸다. 바람이 밭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버지, 흙은 따뜻하네요. 그는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숨이 깊게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 호흡이 바람에 섞여 흙 위로 내려앉았다. 멀리서 마을 확성기가 울렸다. 오늘은 마을 장터가 열립니다. 일상의 소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 춘식은 삽을 들고 일어섰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이젠 아비가 내 몫까지 심는다. 그의 뒷모습 뒤로 햇살이 밭을 가득 채웠다. 그 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새싹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밭 위로 흙먼지가 잔잔히 떠올랐다. 박춘식은 낡은 밀짚 모자를 눌러쓴 채 호미질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 경운기 소리가 들렸다. 이웃 이종만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야, 박영감. 살아있네. 춘식은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다. 죽을 놈이 어디 그렇게 쉽게 죽겠냐. 종만이 웃으며 밭둑 위로 올라왔다. 에이, 그래도 얼굴이 반쪽이네. 어디 아팠어? 아픈 건 세월이지 사람은 멀쩡해. 꺼봐, 또 그 입버릇. 둘은 말없이 서 있다가 종만이 밭을 둘러봤다. 이게 다 혼자 한 거야? 그래, 심심하니까.
심심해서 밭을 갈아엎냐? 나 같으면 누워서 낮잠 잤지. 춘식이 미소를 지었다. 자고 있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그래, 그놈 생각나지? 춘식은 삽자루 위에 손을 올렸다. 한참 말을 고르더니 응 근데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한다. 어떻게? 그놈이 미운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 종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래야지. 미워하면 내가 손해야.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이 남겨놓고 간 흙, 내가 갈고 있어. 그놈이 흙을 남겨놨어? 응. 병원 가방에 조금 들어있더라. 종만은 놀란 눈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야, 별놈의 인연도 다 있네. 춘식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만이었다. 짧고 조용하지만 진짜 웃음이었다. 종만이 호미를 받아들더니 말했다. 야, 일이나 좀 나눠해라.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 그럼 풀 뽑는 건 내 몫이다. 그건 싫은데? 늙어서도 입만 살아가지고. 둘은 그렇게 밭 위에서 한참을 웃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흙냄새를 데리고 갔다. 춘식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이상하다. 뭐가? 그놈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은 조금 덜 외롭다. 종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이 와서 같이 일하는 거야. 네가 못 알아보는 거지. 춘식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바람이 밭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호미질 소리, 새소리, 사람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조용히 흙 위에 내려앉았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이 들려왔다. 춘식은 잠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세상은 그래도 돌아가야지. 햇살이 두 노인의 어깨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엔 여전히 그리움이 있었지만 이젠 슬픔 대신 온기가 있었다. 아침 공기가 부드러웠다. 밤새 내린 이슬이 밭고랑 사이에서 반짝였다. 박춘식은 새 삽을 들고 나왔다. 어깨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밭의 흙이 가볍게 들썩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엔 아들이 남겨놓고 간 흙 한 줌이 들어있었다. 그 흙은 다른 흙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이었다. 그는 그 흙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다. 진우야, 이제 우리 밭에 돌아왔다. 목소리가 잔잔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 흙을 밭 한가운데에 흩뿌렸다. 그 위로 배추 씨앗을 손끝으로 떨어뜨렸다. 손가락 사이로 씨앗이 작은 소리를 내며 흙에 파묻혔다. 햇살이 그 위로 부드럽게 내렸다. 춘식은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봄의 색이었다. 연한 푸름과 희미한 구름의 결이 섞여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었다.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갔다. 그 바람이 속삭이는 듯 했다. 아버지. 춘식은 고개를 숙여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 묻어둔 슬픔을 데우는 듯 했다. 눈가의 주름마다 햇살이 머물렀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을길을 따라 뛰어가는 아이들이 박할아버지하고 손을 흔들었다. 그는 손을 들어 인사했다. 학교 잘 다녀라. 아이들이 사라지자 춘식은 다시 밭으로 돌아왔다. 손에 묻은 흙을 털지 않고 그대로 쥐었다. 이게 사람 사는 냄새지. 그는 무릎을 꿇고 흙 위에 손바닥을 댔다. 그 손 아래엔 이제 막 뿌려진 씨앗들이 있었다. 아들의 이름처럼 작지만 살아있는 것들. 바람이 살짝 불었다. 그 바람이 밭 위를 지나가며 흙을 흔들었다. 춘식은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다. 햇살은 조금 더 강해졌다. 그 빛이 밭 위로 가득 퍼졌다. 새싹이 움트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봄이 온 것이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래, 진우야. 이제 우리 둘 다 괜찮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